서연은 한 손에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을 들고 거울 앞에 섰다. 낡은 원룸의 조명은 노랗게 발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거울 속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칙칙한 벽지와 얼룩덜룩한 거울처럼 그녀의 삶은 덧없이 흘러가는 풍경의 일부 같았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휘저으며 무미건조한 저녁 식사를 이어갔다. 규칙적인 젓가락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독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으로 살았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을 돌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새벽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학원 보조 강사를 했다. 그녀의 삶은 늘 불안정했고 이사를 자주 다녔으며 정착할 곳 하나 없었다. 집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그저 낯선 단어에 불과했다. 끼익, 끼익. 낡은 나무 의자에서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연은 컵라면을 내려놓고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낡은 책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저자 이름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책 안에는 손때 묻은 글씨로 직접 쓴 시들이 가득했다. 시구 하나하나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늘 그녀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그럴 수 없었다.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녀는 시집 속 한 구절에 시선을 멈췄다. 나는 누구인가? 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이름 없는 들꽃인가? 그때였다.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책상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가 화면에 깜빡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모르는 전화는 늘 달갑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한숨을 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연 씨 되십니까? 법무법인 한성 이 변호사입니다. 김지훈 회장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지훈 회장,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거대한 빌딩 숲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었다. 그녀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이름. 그녀는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네, 김지훈 회장님이라면 제가 아는 분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와주십시오. 이어지는 말은 짧고 단호했다. 상대방은 그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이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저택이었다. 검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의 낡은 옷과 초라한 모습은 이 공간과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이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냉철해 보이는 중년 남성인 그는 서연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이 변호사는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것이 저희가 서연 씨에게 제안하는 계약서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지훈 회장의 사망한 아내, 이수진의 대역으로서 1년간 김 회장과 동거하며 그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분 대역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욕감과 함께 혼란이 밀려왔다. 이 변호사는 태연하게 설명했다. 김지훈 회장님은 몇 년 전 사고로 아내를 잃으신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연 씨가 돌아가신 사모님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우연히 아시고 이 제안을 하게 되셨습니다. 서연 씨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계약금이라면 서연 씨 동생분의 치료비는 물론 평생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동생.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다. 최근 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었고 여기저기 빚까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술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 살아갈 이유였던 동생, 서연은 손에 들린 계약서가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다. 죽은 사람의 대역이라니.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타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터였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의 모습. 그녀는 어떠한 모욕이라도 감수할 수 있었다. 선택은 서연 씨의 몫입니다. 하지만 동생분의 현재 상태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이 변호사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나는 누구인가? 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이름 없는 들꽃인가? 낡은 시집의 구절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그녀는 들꽃조차 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동생을 구해야 했다. 그것이 무엇을 희생하든 간에 계약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 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이 아니었다. 이수진이 되어야 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서연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펜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은 그녀의 손가락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이 변호사는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를 챙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보였다. 내일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집사님이 서연 씨 거처로 찾아가실 겁니다. 그분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이 변호사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연의 동의 여부를 묻는 대신 명령하듯 말했다. 서연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다. 이제 그녀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수진이 되어야 했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로. 그것도 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존재로. 그녀는 저택을 나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거리에 쏟아지는 햇살은 유난히도 눈부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시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시집을 펼쳤다. 나는 누구인가? 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이름 없는 들꽃인가? 이제 그녀는 들꽃조차 될 수 없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낡은 원룸 앞에 멈춰 섰다. 덩치 큰 남자가 내렸다. 그는 김지훈 회장의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무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간략한 듯이 사항을 전달했다. 그녀의 짐은 이미 옮겨졌고 그녀의 휴대폰은 회수될 것이며
이제부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회장님께서 서연 씨의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부터 서연 씨는 이수진 사모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철저함에 몸서리쳤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듯한 섬뜩함이었다. 그녀는 짐을 싸는 대신 낡은 시집을 품에 안았다. 이것만은 뺏길 수 없었다. 이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서연으로서의 흔적이었다. 검은 세단은 서연을 태우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낡은 원룸 건물들, 번화한 거리의 넌사인, 그리고 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이 모든 것과 단절될 터였다. 차가 멈춘 곳은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김지훈 회장의 별장이었다. 그곳은 마치 외부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왕국 같았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년 된 듯한 고가구들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생기 없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이수진으로 변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다. 이 변호사가 보낸 전문가들은 이수진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입했다. 이수진의 걸음걸이, 말투, 웃음소리, 식습관, 좋아하는 음악, 즐겨 읽던 책, 심지어 김지훈과의 사소한 추억까지도. 그녀는 이수진의 일기장과 사진첩을 수없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삶을 통째로 외워야 했다. 이수진 사모님은 왼손잡이셨고 아침에는 꼭 아메리카노를 드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들으셨고요. 회장님과 처음 만난 곳은 갤러리였고 그때 회장님께 삶은 예술처럼 불완전하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수진의 삶을 그녀에게 주입했다. 서연은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다. 이수진의 웃음을 흉내내고 이수진의 눈빛을 만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수진의 그림자가 그녀를 뒤덮어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서연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아니라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꼭두각시였다. 며칠 후 그녀는 김지훈 회장을 처음 만났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이수진과 얼마나 닮은 나를 확인하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이수진과 많이 닮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칭찬이 아니라 평가였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그리움이나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앞으로 이수진처럼 행동하면 된다. 모든 지시는 집사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 나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계약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도 고려해 보겠다. 그는 그녀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나 도구처럼 대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대역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되었다. 그녀는 이수진의 드레스를 입고
이수진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다. 그녀는 이수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났고 이수진의 미소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수진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죽은 이수진에 대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들의 환상 속에서 이수진의 역할을 연기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지훈 회장은 저택의 미술관에서 혼자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가장 좋아했던 일어나나 사마삼, 자취배란치로 했던 그림이었다. 서연은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없는 조각상 같았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시집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상실의 무게는 영혼마저 잠식하는가.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이수진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나직이 읊조렸다. 회장님, 이 그림을 보면 삶은 예술처럼 불완전하기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했다. 놀라움과 함께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녀에게서 이수진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의 말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일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수진,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이수진의 그림자로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의 감정 없는 눈빛 속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을, 그리고 그녀는 그 흔들림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계약이 끝나는 날, 그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가 그녀에게서 이수진이 아닌 서연을 보게 할 것이라고. 이수진으로서의 삶은 완벽한 가명흑이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수진의 미소를 연습했고 김지훈 회장이 좋아했던 향수를 뿌렸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호칭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이수진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죽은 이의 삶을 연기했다. 김지훈은 여전히 서연을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 때조차 이수진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이수진의 그림자를 통해 과거의 망령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벽이 둘러쳐져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서 김지훈 회장의 가족 만찬이 열렸다. 가족들은 이수진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었다. 서연은 긴장했다. 이제 그녀는 김지훈만이 아니라 이수진의 가족들 앞에서도 연기를 해야 했다. 특히 이수진의 언니인 이가은 하사이다음는 서연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 개우는 이수진을 끔찍이 아꼈고 동생의 죽음 이후 김지훈에게조차 냉담하게 대하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만찬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지훈은 침묵했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우는 끊임없이 서연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매의 눈처럼 서연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개운이 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너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 기억나? 네가 늘 외우고 다녔잖아.
가을밤 달빛 아래 홀로 선 나무, 그 가지마다 드리운 고독한 그림자. 그시 한번 읊어볼래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수진의 과거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주입받았지만 그런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억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수진의 일기장에도 그런 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것은 개운이 서연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만약 그녀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는 것이었다. 김지우는 잔을 들고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기대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무관심한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그는 서연이 이수진의 역할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는지 지켜보는 듯 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의 낡은 시집에 담겨있던 구절이었다. 그것은 이수진의 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묘한 용기가 솟아났다. 이수진이 될 수 없다면 나 자신으로 맞서자. 그녀는 가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언니, 그 시는 수진이가 좋아하던 시였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다른 시가 떠오르네요. 어쩌면 언니도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김지훈과 개운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서연은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수진의 흉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 자신의 목소리였다. 익숙한 길 위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꿈꾼다.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빛을 향해 새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용기. 서연의 시구는 강당의 정적을 불러왔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수진의 죽음 이후 과거에 갇혀있는 김지훈과 개운, 그리고 이수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녀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적절한 한마디였다. 개운의 얼굴에서 날카로운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과 함께 미세한 동요를 보였다. 서연의 시는 이수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가은의 가슴을 울렸다. 김지훈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에 처음으로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좇는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이수진이 아닌 알 수 없는 낯선 존재의 기운을 감지했다.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한 이끌림을 느끼는 듯했다. 만찬이 끝난 후 개운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수진아, 아니, 너 누구야?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그 시는 네가 직접 쓴 거니? 개운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개운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묵했다. 그녀는 계약 내용을 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개운은 서연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과 진실을 읽었다. 그녀는 서연이 이수진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리고 동시에 서연에게서 이수진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깊고 섬세한 감수성을 느꼈다. 개운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김지훈이 어떤 이유로 널 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동생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네 정체를 밝혀낼 거야. 두고 봐. 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강력했다.
그녀는 서연을 경멸했지만 서연의 시와 눈빛에서 느껴지는 묘한 매력에 이끌려 그녀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어 김지훈의 어리석음을 폭로할 생각이었다. 가훈은 그날 이후부터 서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녀가 이수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김지훈의 주변 인물들을 캐물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비서에게 은밀하게 서연의 일정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훈 역시 서연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개은이 씨를 읊어보라고 했을 때 서연의 반응, 그리고 그녀가 읊었던 시구에 대해 곱씹었다. 새로운 그림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수진의 행동을 완벽하게 따라하면서도 가끔씩 드러나는 그녀만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그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이수진의 그림자 속에서 서연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처음으로 이수진이 아닌 사람의 흔적을 느꼈다. 불편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순간이었다. 이계훈의 감시는 집요했다. 그녀는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사소한 실수를 포착하려 애썼다. 그녀는 서연이 이수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김지훈 회장에게 폭로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계훈은 서연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고 그녀의 고용 배경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서연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이 변호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계훈은 분노했다. 김지훈 역시 서연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이수진의 모습을 완벽하게 흉내내면서도 가끔씩 드러나는 그녀만의 섬세한 감수성과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특히 가훈에게 읊어주었던 시는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에게서 이수진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계약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김지훈 회장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이 파티는 단순한 생일 축하를 넘어 김지훈 회장이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것을 깨고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초대되었고 언론의 관심 또한 뜨거웠다. 이 자리에서 서연은 이수진으로서 김지훈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녀에게는 이수진의 완벽한 복사본임을 증명해야 하는 최후의 시험과도 같은 자리였다. 파티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번쩍였고 고급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이수진이 즐겨 입던 드레스를 입고 그녀의 보석들을 착용했다. 완벽한 이수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옆에 서서 가면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사모님도 여전하시네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수진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돌아온 이수진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그녀의 죽음 이후 김지훈 회장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계훈이 마이크를 들고 연단으로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랑하는 형부, 그리고 존경하는
내 동생 수진이를 대신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갸우는 김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가은의 눈빛은 무언가 작정한 듯 했다. 우리 수진이는 생전에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행사 전에는 늘 저에게 직접 쓴 시 한 편을 선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 속에는 그 행사에 대한 수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안은 술렁거렸다. 김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가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한 듯했다. 이수진의 그런 습관에 대해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은 가은이 서연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함정임이 분명했다. 개우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진아, 네가 직접 쓴 시를 이 자리에서 낭송해 줄 수 있겠니? 오늘 이 파티에 대한 너의 진심이 담긴 시를 말이야.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개운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다. 이수진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수진의 일기장에도, 그녀의 기록에도 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서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가 답을 하지 못하면 그녀의 정체는 만천에 드러날 터였다. 동생의 치료비는 물론 그녀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였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김지훈은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수진의 완벽한 역할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서연으로서 이 상황을 극복해 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수진의 그림자와 서연의 존재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 파티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완전히 고독했다. 민주는 없었다. 그녀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때 서연은 손을 뻗어 김지훈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수진의 미소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애언니, 사실 제가 쓴 시는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가연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번졌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 회장님을 생각하며 떠올랐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는 아니지만 제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서연은 개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시집에 담겨있던,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단어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계절, 돌아오지 않을 꿈, 그리고 그 꿈을 붙잡으려 애쓰는 외로운 그림자. 그녀는 김지훈의 손을 잡은 채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회장님, 당신은 잃어버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꿈을 붙잡고 외로운 그림자처럼 살고 계십니다. 서연의 말은 이수진의 죽음 이후 김지훈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감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말은 이수진의 대역이 아닌 서연으로서 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저는 압니다. 그 상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저는 당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당신의 꿈을 다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가 수진이가 아니지만 저는 이곳에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강당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개운의 얼굴에서 승리감이 사라지고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다. 서연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졌다. 김지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서연의 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이수진의 그림자가 아닌 서연이라는 살아있는 존재의 슬픔과 위로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덧없는 환상에 매달려 살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는 듯 했다. 그때였다. 개운이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을 모욕해. 네가 뭔데 우리 형부를. 찰나의 순간 김지훈이 재빨리 손을 들어 개운의 손을 막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개운아,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개운은 충격에 휩싸여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김지훈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연을 이수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대한 적이 없었다. 김지훈은 모두의 시선 속에서 서연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후회와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그래, 이수진은 돌아오지 않아. 나는 돌아오지 않을 꿈을 붙잡고 살았어. 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내 곁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슬픔과 함께 미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이수진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서연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연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가능성이었다. 파티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듯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김지훈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과 서연의 진심이 담긴 시는 그 자리에서 이수진 대역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이수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김지훈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파티장을 넘어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김지훈 회장, 사망한 아내 대역 고용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서연의 이름은 수수께끼의 여인으로 불리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시와 김지훈의 갑작스러운 보호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계훈은 분노와 함께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서연의 정체를 폭로하려 했지만 김지훈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뒤틀렸다. 그녀는 서연을 찾아가 격렬하게 따졌다. 네가 감히 형부를 조종했어. 내 동생을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개운은 서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서연은 개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아무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의 진심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수진 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수진 씨의 그림자 속에서 살면서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운은 서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가은의 마음속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서연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김지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김지훈에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서연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지훈은 단호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김지훈 회장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확고했다. 그는 먼저 심호흡을 한 후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후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똑같이 생긴 대역을 고용했고 그 사람에게 아내의 삶을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그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김지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는 계약에 따라 이수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녀에게서 이수진이 아닌 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고통과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생일 파티에서 그녀가 읊었던 시는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아내의 그림자가 아닌 저의 곁에 있어준 서연이라는 존재의 따뜻한 빛을 보았습니다. 김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저는 그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서연이 계약 기간 내내 느꼈을 모욕감과 고통을 대중 앞에서 인정했다. 그의 사과는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저는 이 계약을 즉시 파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그녀의 삶을 되찾고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동생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그녀에게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김지훈의 발표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역기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용기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개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저는 이수진의 언니 이가은입니다. 저는 제 동생의 빈자리를 채운 서연 씨를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파티에서 그녀가 읊었던 시, 그리고 오늘 김지훈 회장님의 고백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은은 서연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기자회견장에 오지 않았다. 서연 씨는 결코 제 동생을 모욕하거나 회장님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빛을 향해 새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서연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운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동생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인간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서연의 편에 서서 그녀를 지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은 김지훈에게
서연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김지훈은 서연이 현재 자신의 곁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끝나는 순간 완전히 정리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서연의 삶을 존중하고 그녀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지훈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서연은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지훈 회장의 용기 있는 고백과 이가은의 진심 어린 사과는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김지훈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면서도 그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동시에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불운한 계약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진실을 마주한 용기 있는 여성으로 기억되었다. 서연은 김지훈이 마련해준 안락한 아파트에서 모든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동생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 덕분에 동생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가장 큰 짐이 사라지자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김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차갑고 무표정하지 않았다. 눈빛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연 씨,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인간적이었다. 서연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지난 기자회견, 그리고 그동안 저의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 서연 씨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다. 그의 차가웠던 표정은 사라지고 오직 속죄하려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보였다.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사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눈가가 시큰거렸다. 지난날의 모욕과 고통이 떠올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미 충분히 사과하셨습니다. 서연은 나직이 말했다. 김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이수진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있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 어둠에서 끌어내주었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상자를 서연에게 건넸다. 이것은 계약에 명시된 보상 외에 제가 서연 씨에게 드리고 싶은 작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상자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열쇠에는 제주도 푸른 바다 옆 작은 집이라고 적힌 꼬리표가 달려있었다. 이건 뭔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이수진과 함께 꿈꾸던 작은 집입니다. 그녀는 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이수진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서연 씨가 그곳에서 서연 씨의 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글을 쓰고 서연 씨만의 삶을 찾기를 바랍니다. 김지훈의 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그는 서연이 이수진으로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책과 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읊었던 시는 이수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이수진에게는 없었던 그녀만의 섬세한 감수성과 깊은 사유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시를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수진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제 마음에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덕분입니다. 김지훈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와 평화를 찾은 사람의 미소였다. 서연은 수표와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지훈이 그녀에게 서연으로서의 삶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아주는 선물이었다. 후회장님, 아니, 김지훈 씨, 감사합니다. 당신도 이제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차갑고 고독한 남자가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후, 서연은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시집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고 설레는 마음이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펼쳐졌다. 그녀의 삶도 저 푸른 하늘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펼쳐질 터였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가 그녀를 방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낡은 시집을 펼쳤다. 나는 누구인가? 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이름 없는 들꽃인가? 그녀는 연필을 들고 그 구절 옆에 새로운 글귀를 써내려갔다. 이제 나는 나만의 바람을 타고 나만의 향기를 품은 들꽃이 되리라. 그녀는 더 이상 이수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김지훈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번째 삶은 그렇게 평화롭고 희망찬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서연이 되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옆 작은 집에서 서연은 비로소 서연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글을 쓰고 밤에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그녀의 낡은 시집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시집에 담긴 시들을 다듬고 자신의 새로운 경험들을 더해 첫 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의 제목은 나만의 바람을 타고 였다. 시집은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사유가 담긴 그녀의 시들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잃어버린 그림자와 새로운 빛에 대한 시구들은 김지훈 회장과의 스캔들을 알고 있던 대중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를 보았다. 서연은 김지훈 회장의 대역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시인 서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집은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녀는 유명 작가로 초청되어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다. 강연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했다. 저는 한때 저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꿈도, 심지어 저 자신마저도요.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저만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강연은 늘 뜨거운 박수갈채와 함께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다. 서연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김지훈 회장은 서연의 소식을 종종 들었다. 그는 그녀의 시집을 읽었고 그녀의 강연 영상을 찾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움이나 후회가 아닌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연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 또한 이수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제주도 자택의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때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김지훈에게서 온 편지였다. 편지에는 그의 근황과 함께 서연의 시집에 대한 감상이 적혀 있었다. 서연 씨의 시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시처럼. 저도 이제 저만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잃어버린 그림자를 떠나보내고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지 속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도 복잡한 감정으로 얽힌 관계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 서연의 정원 한쪽에서 새하얀 들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들꽃은 이름도 없이 작고 연약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당당했다. 서연은 들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들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향기를 품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연필을 들고 자신의 시집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시 한 구절을 추가했다. 긴 겨울을 지나 나의 두 번째 봄이 왔다. 나는 이제 온전히 나로 피어나 세상에 나의 빛을 들이운다. 그녀는 책을 덮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정원을 거닐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공허함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충만함, 그리고 무한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